이때 경쟁을 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일본이었어요. 일본의 나고야 올림픽이었어요.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였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였어. 일본의 나고야는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요.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한국은 정말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경제 개발 이제 하려고 슬슬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개발 도상국. 게임이 안 됐어요. 전두환 시절에 다시 추진을 하긴 했지만 이때 이미 일본의 나고야 올림픽 추진은 자리를 거의 다 잡았고 거의 되는 걸로 누구나가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뒤집기에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그죠? 당시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요,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선진국들이나 유치하는 것인 줄 알았던 그런 시대였어.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가 당시 최고의 경제대국인 일본을 이기고 그것도 뒤늦게 준비해갖고 그걸 뒤집어갖고 유치에 성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88년도 올림픽은 이 나고야를 이기고, 일본의 나고야를 이기고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정말 이기기 힘들고 뒤집기 힘든 이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뒤집고 이겨서 서울에서 8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을까? 의문점이 생기게 되죠.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요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때 등장하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세지마 류조라는 사람입니다. 군인 출신이네. 그죠? 이 사람은 이렇게 쭉 얘기가 나 군인이었으면서 기업가였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래. 제국주의 때, 일본 제국 때 대본영의 간부였어요. 대빵이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그지? 일본 제국에서도 대본영이면 대빵인데, 그 중에서도 간부였어. 일본 소설로 먼저 나왔고,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었는데, 불모지대, 여기도 보면 나올 거예요. 불모지대의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주인공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뭐 이토치 상사의 대표를 했고, 이토치 상사의 대표 회장을 했고, 거기다가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뭐 기본적인 거고요. 5년 동안 차관으로 40억 달러를, 뭐 대강 듣던 얘기가 나오죠. 40억 달러를 한국에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게 되게끔 했던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서울 올림픽, 그죠? 다 됐어. 나고야 올림픽, 일본의 나고야 올림픽 유치가 거의 결정이 되는 상태에서 88 서울 올림픽이 가능하게끔 지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세지마 류조. 그죠? 또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또 뭐냐면, 여기 밑에, 여기 위키 백과 여기나 보시면 다 나와요. 내용이 다 있는 얘기요. 소설이 아니라. 가미가 자세히 보면 어쩌고 저쩌고 막 있고, 뭐까지 했냐면요. 엑스포까지 제안을 해요. 엑스포까지 제안을 합니다. 엑스포까지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제안해? 90년대 들어와서, 그, 전두환 다음 시절에, 전두환이 나가고 이제 다음, 정권을 노태우가 받잖아요. 그 당시에 뭐, 어떻게, 3당 합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걸 조언한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한국 정치에 그 당시에 되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거 친한파다, 이 사람. 막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도 있는데, 친한파는 아니에요.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였고, 이렇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우리가 돈 필요할 때 차관으로 한국을 지원하고 올림픽 지네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서울에서 하게끔 양보를 하게 만들고 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엑스포 유치도 이 사람이 제안을 하고요. 정치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3당 합당도 이 사람이 조언을 하고 누가 봐도 친한파, 그지? 친한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근데 그런 건 아니었고 이 모든 게 일본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정권 내에 있지는 않았지만 정권에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다는 거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두환은 일본에게 11.6 사태 이후에 일본에게 뭘 요구하냐면 배상금을 요구해. 일본이 활짝 놀래면 야 무슨 소리냐, 박정희 때 다 끝난 얘기, 돈 줄 거 주고 다 끝난 얘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세지마 류조. 세지마 류조. 그러지 말고 지원해주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요구를 들어주자. 전두환에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한국의 중화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해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핵개발 이게 계속 될 수 있다. 뭐 뒤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 어찌 됐건 어떻게 대신에 명분은 배상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뭐 핵개발 지원금 이렇게 하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 경제개발 지원금이라는 명분으로 주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전두환이 뭐 100억 그죠? 100억 달러? 100억 달러를 얘기했는데 깎고 협상해갖고 40억 달러. 그지? 40억 달러를 경제개발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왜냐면 군사 정권이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밖에 없었어. 그 당시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나. 그래서 경제개발이 무조건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40억 달러 중에 뭐 챙긴 게 있었는지 뭐 그런 거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경제개발 지원금을 일본으로 받아서 경제개발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본이 전두환의 말대로 돈을 내놓는데 역시나 그 이유가 뭐예요? 핵개발의 야욕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따라는 거죠. 박정희와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가 정권에서 밀려나요. 그죠? 뭐 죽고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 의지는 끝나는 것 같았지만 일본은 여전히 핵개발의 의지가 있었고 그 발판이며 방법으로 한국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일본의 나고야 올림픽을 이기고 서울 올림픽이 이길 수 있게 도와준 것도 바로 이 사람 세지마 류조. 그죠? 대전에서 했잖아요. 우리 엑스포를. 근데 이 엑스포 그 당시에는 뭐 대전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엑스포 같은 거를 국제 행사를 갖다가 많이 해라라고 조언을 해줬던 것도 여기 나오네. 이제 전두환에게는 민심 수습책의 일환으로 만국 박람회나 올림픽 유치를 그죠? 노태우에게는 재벌과 고위관 관료가 지원하는 보수 대연합을 통한 내각제 개헌을 조언했고요. 그는 일본의 전쟁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후원하고 뭐 이런 걸 했어. 그래서 향후에 3당 합당도 이 사람이 조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엑스포 유치를 결정하고 그 장소가 대전이 된 것은 나중에 결정이 됐겠죠. 이따가 시간별로 쭉 제가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겠지만 그거 보시면 엑스포 그지? 이건 뭐야? 과학기술이야. 과학기술 그죠? 왜 대전에였을까? 장소가 하는 의문도 사실은 남아요. 근데 뭐 생각을 소설을 써본다 그러면 대전에는 카이스트가 있었지. 카이스트는 박정희 시절 때 핵개발을 연구하던 곳이죠. 엑스포를 핑계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지?
뭐 이렇게 상상을 또 해보면서 소설을 써볼 수 있겠죠. 일단 군사정권 이후에 삼당 합당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요, 민주화 얘기지만 결국엔 뭐요? 군사정권을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는, 그지? 왜? 그래야 일본 입장에서 세시마 류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군사정권이 해야 어떻게 같이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잖아. 이때까지 돈도 막 지원하고 다 들여놨는데, 공도 들여놨는데 한국의 정권이 민주화 세력으로 바뀌어버려. 군사정권에서.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 그 군사정권 내에서 나온 머리, 그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일본 쪽에서 온 거였다라는 거야. 이것도. 그죠? 그때 삼당 합당도 바로 이 사람의 조언이었다. 이 사람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친한 매국노라고 부르는 일본 내 견해도 있지만요. 이 사람은 친한파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군인 출신으로 일본 내 강경 우파였을 뿐이고, 일본을 위해서 일한, 그죠? 미국으로부터 해방돼서 군대를 갖고 핵을 갖고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한국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 지원을 하게 됐고 한국을 도와주는 꼴이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그 빌미로 한국은 확 성장하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것이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 절대 친한파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다. 핵개발 의지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본은 왜 이렇게 핵개발 의지를 내려놓지 못한 걸까요? 계속. 다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일본의 핵개발은 왜 이렇게 일본은 핵개발을 했을까? 자, 닉슨 대통령이 뭘 했냐면은, 1970년도에, 70년 7월에 미 국무장관 윌리엄 로더스, 그지? 이 사람이 뭐 했다 그랬어요? 베트남 철군을 발표를 해요. 베트남 철군을 발표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 이거 미국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는데, 자주국방의 의지를 가져야겠는데, 한 번에 확 그렇게 바뀐 게 아니라, 이게 결정타였어. 이게 뭐였냐? 2년 후에 2월 달에 닉슨 대통령이요, 중국을 방문해 버립니다. 중국을 방문해. 그 다음에 72년도 1월에는, 그러니까 2월 달에 방문을 하는데 1월 달이죠. 한 달 전에 먼저 눈치를 채. 그래서 어떻게? 베트남은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를 받았던, 그지? 그 나라이기 때문에 정보가 빨랐어. 프랑스 쪽이. 일본 외무성에서 어떻게 그렇게 프랑스를 통해 갖고 정보를 입수를 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 갖고 동남아 일과장, 이 사람 가즈스케를 베트남으로 파견하려고 시도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베트남 쪽에다가, 야, 미국이 니네 버리고 이 전쟁에서 발을 완전히 빼려고 한다. 그러면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게끔 하려고 한다. 조만간에 다음 달이면 미국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거다. 이 얘기를 베트남 쪽에다가, 그죠? 전달을 하려고 했던 거야. 전달을. 베트남이 공산화가 돼버리면요, 중공이지, 그 당시에. 중공의 영향 하에 베트남을 필두로 동남아시아들이 공산주의 쪽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되게 컸던 거예요. 일본의 생각에는. 그 당시 수출로 먹고 살고 경제를 지탱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받아들여서요, 그 루트가 동남아 쪽이었던 거야. 석유가 들어오는 루트. 그리고 그걸로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그 석유로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 루트가 또 동남아를 지나가야 돼. 그런데 거기가 공산주의 국가들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 경제 성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중국과 손을 잡게 되면서 그렇게 진행될 것 같다라고 위기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닉슨은 중공에 방문해갖고 이렇게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이런 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 닉슨은 어떻게 해요? 중공에 가가지고 마오쩌둥하고 그지? 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으로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중공이 동남아시아를 공산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렇게 되면 도미노 현상으로 동남아시아가 공산화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일본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어떻게 진짜 자주국방을 빨리 서둘러야겠구나. 그래서 일본과 더 손을 잡아야 됐던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죠. 이때 일본은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런 시기였고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중국과 그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고 그게 맞았어. 어떻게 보면 일부는 그죠? 박정희의 자주국방 핵개발 의지도 베트남 철수 결정 이후 중공과 가까워진 미국을 보면서 더 확고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은요 베트남에 가서 이 사실을 미리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너희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으로부터 버려질 거야. 그러면 니네 다 죽는 거야. 여기는 공산화가 될 거야. 하지만 니들이 끝까지 싸우려는 의지만 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군대를 보내지 못한다. 일본 입장에선 그 당시에는 그죠. 하지만 돈은 우리가 지원해줄게. 니네가 싸울 수 있게.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했던 거야. 일본이 베트남에 사람을 보내서. 근데 실패를 하죠. 그 실패한 이야기도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한 달 뒤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이를 일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미리 베트남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베트남에 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죠. 헨리 키신저 때문이었다. 헨리 키신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니들 베트남 하노이에 들어가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좋아. 그런데 미국은 베트남에 폭격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은 해. 들어가려면 들어가. 이게 뭐야? 들어가면 폭격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죠. 이때 헨리 키신저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베트남에 들어가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50년 동안 향후에 헨리 키신저가 대중국 공작을 했다는 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헨리 키신저의 조언으로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닉슨 대통령이 마오쩌둥 만나고 그지? 이랬던 거예요. 소련 견제. 그죠? 사토 에이사코 이 사람 다음에 정권을 받은 사람이 다나카 가쿠에. 그죠? 다나카 가쿠에. 이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핵 개발을 계속 유지를 했어. 당연하겠지. 그죠? 유지를 했는데 라로크 증언 요 사건을 통해 갖고 그 록히드 마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요게 불거지면서 이 사람도 정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더 나가게 되는데 정권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데요. 그냥 미국 의회에서 록히드 마틴 사람이요. 그 하로크라는 사람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에서 핵을 탑재한 함선이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 자주 기항했다라는 증언을 하면서요. 핵무기 의혹이 터져버려. 니네 핵 개발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 기술을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니면 물질을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록히드 마틴 사람이 나와서 의회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맞든 안 맞든 간에 그래버리고 이제 핵 개발을 했다. 일본은 이런 식으로 몰아간 거죠. 그러면서 다나카 가쿠의 정권은 어떻게 돼요?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핵무기 기술을 넘겼냐 아니냐 이런 거죠.
이게 핵심이었던 거, 사건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미국은 다나카 각고의 정권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날려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1973년도 1월에는 미국 베트남 파리 협파 협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5년도에 이 로키드 마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1975년도에. 그 당시 일본 수상인 다나카 가쿠에가 로키드 마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날라갔다. 아까 설명드린 게 그 사건이고,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요 사건들을 갖다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막 설명하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했는데,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7월, 그죠? 미 국무장관 윌리엄 로저스 베트남 철군 발표. 아까 했던 거. 그지? 응. 거기에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미국이 일본, 베트남 방문을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방문을 하려고 했던 거를 어떻게 해요? 저지를 합니다. 방문을 저지를 해요. 1월 달이지, 1월 달. 그죠? 1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달에, 2월 달에요. 2월 달에 어떻게 해?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을 만나요. 그리고 73년도에 바로 다음 해죠. 바로 다음에 미국과 베트남이 파리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파리 협파 협정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76년도, 5년도, 뭐 그때인데 76년도에 로키드 마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5년도였던 것 같아요. 75년도에 로키드 마틴 청문회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76년도에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나라가 어디와 프랑스와 원자력, 그죠?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엔요. 2년 후에 우리나라가 뭐 했어요? 1978년도에 9월 달에 사거리 180km, 사거리 180km 배꼽 미사일을 발사해 성공을 합니다. 이때 미국은 철저하게 반대했죠. 노발대발했죠. 노발대발했다. 잘 봐봐요. 1978년도 9월에 미사일을 개발을 성공을 해. 그리고 나서요. 1979년도, 1979, 바로 다음에요. 다음에 10월 달에 12.6 사태가 터지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소설을 써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전두환 정권이 이제 잡았지. 전두환 정권이 딱 잡고, 바로 얼마 안 돼서예요. 얼마 안 돼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5.18 광주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죠? 5.18 광주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2년 후에 4월 달에 요걸 성공해. 뭘 성공하느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연구용 원자로에서요 플루토늄 추출을 해버립니다. 핵 개발하지 마 그래갖고 어떻게 전두환 정권을 5.18 때 5월 달에 그죠? 5.18 이렇게 정권 흔들기를 했어. 맛을 딱 보여줬는데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핵 개발을 했던 거네.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라는 건. 그쵸?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엉아들 입장에서 어땠겠어?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쵸? 일본 내에서는요, 76년도에 이미 어떻게 해요? 75년도에 로키드 마틴 청문회를 통해 갖고요. 그 정권은 싹 쓸어 버린 거야, 이미. 핵을 개발하려고 하던 의지를. 근데도 포기를 못 했지. 세지마 류조. 그 이후에도 활동을 했으니까요. 88년도 올림픽까지 지원을 했다라고 했잖아. 그 이후에도 일본은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한국도 하고 있었네. 한국도 하고 있었네.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1984년도에 이게 연관성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좀 다. 한번 보세요. 10월 달에요. 바로 82년 4월 달에 플루토늄 추출하자마자 83년도 10월 달에 아웅산 테러,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 지금 이제 향후에 얘기하기로는 전두환 대통령이 타고 있던 차는 어떻게 해요? 가는 길, 묘역에 가는 길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갖고 살아요. 전두환 대통령, 그치? 근데 거기에 따라갔던 경제 수반, 그러니까 박정희 때부터 일본과 막 연관돼갖고 같이 경제 개발을 했고, 박정희 인맥으로 왔던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전부 다 죽어버려. 전두환만 딱 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전두환 정권도 요 사건 이후에 핵 개발을 포기합니다. 핵 개발을 포기해요. 같은 해 한 달 후에 11월 달에요. 11월 달에 요거예요. 11월 요 사건이 있은 후에 11월 달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한국에 옵니다. 방한을 해서요. 플루토늄 추출 중지를 약속을 받아요. 너 이래도 너 한번 살려줬잖아. 너 보내는 거였어. 갈 수 있는 거 우리가 한번 살려줬지. 플루토늄 추출 그만하고 핵 개발 이제 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요래. 그 다음 연도에 뭐가 있어요? 1984년도에 핵 개발 관련 모든 자료와 시설을 갖다가 폐기를 해버립니다. 폐기를 해버려요. 이때도 일본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핵 개발을 추진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미국이 모를 리가 없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지금도 미스테리인데 1985년도에 8월 달이에요. 8월 달. 8월에 일본 항공 123편기 추락 사고가 일어납니다. 최고의 항공 제일 많이 죽었어. 이때 항공기 사고로. 근데 아직도 의문이요. 근데 일본 정부에서 그 당시에 다 덮어버렸어. 요거는 뭐 관련 위키백과 같은데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지금도 뭐가 의문이고 아직도 그걸 진상규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저도 그거를 조금 보니까 대강 뭔지는 알 것 같아. 대강 뭔지는 알 것 같고 그동안 사람들이 얘기했던 음모론이 됐던 뭐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이 됐던 추론이 됐던 그거와 조금 다르게 좀 다른 시각에서 저는 답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어느 정도. 요거는 따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영상을 이거 만들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좀 내용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뭐 다른 것들도 다 심각하지만 하여튼간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일본이 미국의 말을 잘 듣는 계기가 돼요. 요거 내용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 그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2년 후에 뭐가 일어나요? 이때쯤이면요. 일본도 한국도 핵 개발을 거의 포기를 거의 하는 단계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미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였겠지. 결정이 다 되고, 그지? 그거
요거에 때 맞춰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1987년도 11월 달에요. 칼기 폭파 사건 누구들의 김현희 그지 그 폭파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봤을 땐 그건 북한의 올림픽 방해 공작으로 보여져요. 그지? 방해 공작으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그 다음 연도에 9월 달에 서울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세지마 류조가 3당 합당을 조언하면서요. 노태우 정권을 만들도록 조언을 하고 계속 군부 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고 서울 올림픽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엑스포까지 지원했다면 1984년 이후에도 일본은 한국을 통해서 핵 개발을 시도했고 의지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후 군사 정권이 무너지고 김영삼 정부가 딱 들어서게 되면서 김영삼 정부는 한 일이 있죠. 뭘 했어요? 금융실명제. 그죠? 금융 쪽으로 손을 댔어. 뭔가 바뀌었어. 금융실명제.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IMF도 왔죠. 그러면서 외국 자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어줬죠. 결국 한국의 금융위기는 한국의 핵 개발을 완전히 포기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게 핵과 연결을 해보면 IMF가 딱 그랬던 거고 김영삼 정부 때 그게 딱 군사정부가 딱 끝나자마자 정권이 끝나자마자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핵 개발 의지를 꺾어놓게 만드는 그 계기가 금융위기. 니들 혼난다 이거였어. 그치? 니들 혼난다. 우리나라 역대 그 김영삼 정부 다음 정부가 김대중 정부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딱 2명이에요. 김영삼과 김대중. 빌더버그 회의가 뭐냐고, 그죠? 뭐예요? 피라미드의 꼭대기. 빅브라더, 피라미드의 거의 꼭대기. 그 회의에 참석은 아무나 못한다. 그리고 회의 결과는 함구령이다. 네? 근데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김영삼과 김대중. 김영삼 정권이 우리 근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변화의 큰 시기.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그리고 뭘 했어요 또? 김영삼 정권에서 하나회를 제거했죠. 그 결과 일본과 협력하고 있던 경제 발전을 하고 있던 인맥들이 박정희로부터 이어졌던 그 육군사관학교 그 인맥들이 어떻게 돼요? 싹 다 정리가 된다. 그리고 일시에 금융실명제를 도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할을 김영삼 정부 때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IMF가 터지면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잠식을 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좌파 정부의 시대가 열렸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의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우파들은 김영삼 그지? 우파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지? 정치 얘기를 잠깐 하자 그러면 이것도 소설이니까 우리나라 정치판 중에 현재 김영삼, 김대중 이전의 정치 세력, 군사 독재 정권이지. 이 정치 세력들은 계보가 남아있냐 이거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죠? 크게 보면은 김영삼과 김대중 그 위에는 이제 도태우나 전두환이나 또 박정희나 이승만이나 이 계열이 어딨어. 전부 이쪽 김영삼을 필두로 한 어떻게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뭐예요? 우파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떻게 김대중을 필두로 한 대통령을 필두로 한 어떻게 그 밑으로 좌파인데 이거는 종교적으로는 어디를
어디를 기반으로 둬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카톨릭, 카톨릭 대립구도를 만든다는 게. 그런데 같이 엉아들 회의에 갔던 양반 분들이야, 두 분이. 그죠? 엉아들이란 얘기야,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 밑으로 노무현 정권, 그 다음에 지금의 문재인 정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좌파 계열이고, 우파는 이렇게 김영삼 밑으로 해갖고 뭐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결국엔 뭐야? 결국에는 하나다, 한 팀이다. 한 팀이다. 그 지금의 정치판은요, 좌우 나누고, 종교도 뭐 기독교 어쩌고 이렇게 나눠서 싸우고, 또 어디에요? 전라도와 경상도 뭐 이렇게 나눠서 싸우고, 좌우, 진보, 보수 뭐 이렇게 나눠서 대립하는 것 같지만,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뭐다? 다 한 팀이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엉아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정치인들로 우리나라는 완전히 세팅이 끝났다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나눠놔야 돼. 그래야 그 밑에 국민들은 대립을 하게 돼 있거든. 싸우게 되어 있거든. 그걸 누가 원하는 거야? 엉아들이 원하는 시스템인 거 이게.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요, 결국에는 다 한 팀이었구나. 엉아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세력들로 이제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장악이 끝났다. 라고 보시면 돼, 정치 쪽은요. 그죠? 자, 이왕 장악이 됐으면, 엉아들 말을 잘 들어야 돼. 그죠? 엉아들 말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엉아들이 내놔 그런다고 다 퍼줄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건 이거요. 정치, 뭐 우리가 찍는다고 그 사람이 당선되진 않지만, 위에서 오다가 내려와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지?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돼? 하여간 여론은 형성해 줄 수 있잖아요. 결과는 만들어내지,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쵸? 어떤 사람 그냥 다 퍼주는 게 아니라 자기 사익만 딱 챙기고, 그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국민의 이익도, 국가의 이익도 챙기면서 어떻게 엉아들과 협상을 할 수 있는, 다 주는 게 아니라, 주되,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엉아들하고, 요런 발판을 만들어주는 정치인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 서울 올림픽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 또 다른 의미가 있다야.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 88 서울 올림픽 때문에 어디가 붕괴를 하냐면요, 소련이 붕괴를 하게 됩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소련 붕괴가 88 올림픽 때문이었다. 인정지을 수는 없지만 소설이니까. 국뽕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근데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지, 그죠?